부모가 자기 마음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지 아이 마음에도 집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조절을 내가 해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 조절은 남이 조절해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스스로 수용하는 게 반복됐었을 때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감. 정서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단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누적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나가 그냥 오늘 보여지는 한마디의 대화의 흐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정서적인 수용을 많이 받아야지 내가 자아감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그런 태도에서 결정한 행동들은 뚝심 있게 스스로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애착과 자아 형성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 이제 채팅창에 표현들을 잘 해고 계세요. 다 공감합니다.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러지 못해요? 이거 좀 하세요라고 이렇게 타이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부족해서 항상 이게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직업적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아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제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사, 동일시가 일어나서 너무 힘들고 육아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못 자고 못 먹고 힘든 거 초반에 신체적으로 있죠. 나중에 막 할 게 너무 많고 바쁘고 짜증나고 그런 감정 조절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진짜 무의식적으로 묵직하게 계속 힘든 거는 그런 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게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양육 경험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 그게 진짜 힘듭니다. 그거는 내가 아이와 거리를 두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거리를 두게 돼요. 상호작용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쑥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이 얘기 깊게 한번 들었더니 내 마음이 그 다음에 추스러지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 친구들 관계 또는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거. 내가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그만 울라고 막 혼내고 때리고 심지어 벌 주고. 옛날에는 훨씬 많았죠, 지금보다. 그게 바로 육아에서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루면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부모가 자기 마음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지 아이 마음에도 집중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쏙 빼고 그냥 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닫은 채 아이한테만 집중해서 아이의 마음만 헤아릴래요. 불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정서적인 거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이는 부모의 정서적인 거울을 통해서 자기 감성을 인식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거울인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면 근데 부담되죠. 거울? 거울 어떡하지? 거울은 무슨 기능을 해요? 그냥 비춰주는 기능입니다. 별거 없어요. 거울이 막 완벽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춰주기만 하면 돼요. 비춰주려면 조건이 있죠. 적어도 거울에 때가 묻어 있으면 안 되고 더러운 게 막 묻어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 거울을 자꾸 닦아야 돼요. 그 닦는 작업을 하는 게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내가 어디에 마음이 가고 어디서 동일시가 자꾸 일어나고 투사가 일어나고 이런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거 쏙 빼고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울 관리를 하는 게 결국에는 부모 관리를 하는 거고 거울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투명해졌다 치면 아이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우선은 투명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반사를 해줘야죠. 반사. 거울은 반사해주는 거잖아요. 그 반사해주는 게 바로 정서적인 수용인 건데 반사를 하려면 우선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입사각, 반사각 뭐 이런 거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선 그 사물에 대한 형상이 빛으로 들어왔다가 반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들어오는 거 없이 반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용을. 제가 근데 처음에 정신과에서 됐었을 때 잘 모르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책에 보면은 막 수용 나오고 그래서 수용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 이제 딱 집착이 돼가지고 레지던트 1년차 때는 우울증 환자 입원할 정도의 그런 환자분들을 보는데 공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 집착이 돼서 교수님이 우울증이다 잘 면담해봐라 이렇게 병동으로 올리신 환자분을 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우울증 때문에 온 거. 그랬더니 우울증이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감, 수용 여기 집착을 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시군요. 힘드셨겠어요. 지금 제가 공감을 한 건가요? 수용을 한 건가요? 부모로 치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틀린 거 없잖아요. 말로 치면 대화한 거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감정에 집중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문을 닫은 느낌. 공감은 했는데 수용은 했는데 끝난 느낌이죠. 문 닫아버렸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느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경험이나 생각을 안 들어줘서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공감을 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용한 거예요. 지금 거울 얘기하고 있다고 치면은 빛이 들어온 것도 없는데 반사를 해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다 똑같은 우울증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뭐 증상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개인의 서사 관점에서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이런 성향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참고 견디다가 힘들어져서 이렇게 됐어라는 그런 흐름이 있다 치면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요. 듣는 거는 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듣는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아까처럼 반사를 자꾸 시켜버리는 이미 이전의 경험치가 너무 많으면 얘기 안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개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개선하는 팁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이 아이, 우리 지금 부모니까 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진짜 끝까지 해보고 싶다.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는 아이도 인식을 안 한 거고 수용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을 일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듣고 싶지만 기술이 없어서 못 듣는다 치면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뭐 어떻게 무슨 질문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를 그 지점을 물어봐 주면 돼요. 아이가 아까 이제 예로 들어가서 표정이 안 좋고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별일 없었어. 그러면은 그랬구나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또 물어보면서 집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고 기회를 좀 보다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상호작용을 잘 안 했을 때는 질문부터 하면서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입을 닫고 듣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얘기 안 했는데 거기선 끝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항상 부모에 대한 의존 욕구가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어요. 성인도 있는데 의존 욕구는 평생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이 커가고 초등학교 되고 고학년 되고 중학교 되고 청소년 되고 이제 자기 혼자 다 살 것처럼 막 말하고 조금이라도 뭐 간섭하면은 막 반항하고 이러는 것 같아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의존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힘든 거를 지금까지 경험치상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리고 내 힘든 거 이해도 못할 것 같아.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다 그 모양이라고 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들면서 입을 닫고 자기 얘기를 말 안 하지만 100%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의존 욕구가 스멀스멀 나오고 나도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게 점점 느껴지거든요. 내 친구는 이런 거 부모님한테 수용받고 맘 편하게 얘기하네. 나도 부럽다 그러고 싶다. 그래서 희망 고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좀 부모님 기분 좋은 것 같을 때 또는 내가 뭔가 조금 잘해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을 때 자기 마음을 쓱 얘기해요. 요즘에 친구랑 좀 트러블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별것도 아닌 듯이 막 지나가기도 하고 쓱 지나가는 얘기를 합니다. 딴 거 하다가.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내가 만약에 불안하고 또는 걱정되고 그러면은 누구 왜 괜찮아? 막 이렇게 앞서서 마음을 표현하면서 또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이런 식으로 또 앞서서 마음을 억압해버리고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표정으로. 진짜 궁금하면 아이한테 그 궁금함이 전달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정으로도 그냥 전달돼요. 너무 걱정하는 표정도 아닌 아예 무심한 것도 아닌 궁금은 하다. 그리고 더 듣고 싶다. 내 마음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게 있으면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번 얘기해보고 좀 기다려요. 그 기다릴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듣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구나. 그 친구가 누굴까? 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면은 아이한테 내가 한마디를 물어보더라도 그 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어떤 친구야? 이게 그냥 온화한 말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감정들을 내가 쑥 들어가고 싶을 때 적절히 쿨하게 물어봐 줄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예를 하나 이제 말씀하셔서 그 예를 또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의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사과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많이들 그렇게 좀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주고 사과했다. 근데 문득문득 그 얘기를 꺼낸다. 또 사과를 했다. 당연히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균열이 있고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한데 그 이후에 우리는 아이가 경험한 서운함이나 상처를 섣불리 수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섣불리 공감하고 섣불리 사과하려고 합니다. 반사를 나도 모르게 빨리 해버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벽이에요, 벽. 그 반사가 아무리 긍정적인 것 같고 사과여도 벽이에요. 우선은 빛이 물로 치면 스폰지처럼 어두운 방에 빛이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아이가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이의 그 말하는 내용을 진짜 궁금함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이들 특히 그 감정이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갈등이면 좀 들을 수 있거든요. 나에 대한 감정이면 진짜 듣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거든요. 얘가 이런 오해나 서운함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모와 자녀의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지금 시리즈 의존과 독립의 욕구, 아이도 의존 욕구가 있듯이 부모도 의존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해주려고 하고 부모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얘가 이제 커가면서 균열이 생기고 하면은 부모 마음은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나를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커서 막 상상이 돼요. 이런저런 상상. 빨리 그 감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이 생겨요. 그래서 오해한 거 빨리 바로잡고 싶고 사과를 빨리 해가지고 서운함을 빨리 가라앉히고 싶어.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감정은 그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상호작용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 안에서 아이가 경험한 그 데이터를 내가 하나하나 수집을 잘 할 때, 축적을 잘 할 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수집만 잘하면 사과 안 해도 아이는 사과받은 느낌을 받고요. 공감 안 해도 공감받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정서적인 거울 하나 얘기하는데 입사강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반응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아이한테 훈육을 해줘야 될까? 그 육아의 거시적인 흐름이 있죠. 5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훈육이냐 공감이냐 뭘까요? 반반이니까 5년 주기설로 훈육 위주의 이슈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공감 위주로 있다가 그 다음에 훈육 위주로 있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바로 육아의 대원칙 때문이죠. 마음은 최대한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거와 별개로 행동은 조절해주고 통제해주고 조율해주고 그 두 개 하는 게 이제 부모가 할 일이에요. 간단합니다. 근데 많이들 요 수용이라는 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려고 해서 훈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를 경험합니다. 똑같은 말로 훈육을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온화한 말로 잘 훈육을 하더라도 그게 아이한테 정말로 뿌리가 내리고 하려면은 정서적인 이 밭이 이루어져야 돼요. 뿌리가 쫙 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수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에 충분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어릴 때 못했다 치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최소한 1, 2년 이상 무수히 많이. 거울 얘기 이해되시죠?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기만 해도 아이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정을 언어화해서 하나씩 짚어주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은 반사고요. 우선 빛이 들어오도록 수집해야 돼요. 근데 그 수집을 하려면은 아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내도록 내가 이 스폰지 같은 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뭐 친구랑 다투든 학업에서 문제가 있든 부모와의 문제가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익숙해져야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빛을 더 많이 보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걸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감정 잘 조절하고 결국에는 감정 조절이잖아요. 감정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잘 이끌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저도 있고 당연히 부모는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조절을 내가 해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우리는 조절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감정 조절은 남이 조절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이렇구나 이거는 데이터를 많이 방출하면서 발견이 되고 그거를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 수용하는 게 반복됐었을 때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감, 자기 정체성 이런 게 탄탄하게 생겼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식 먼저 수용할 수 있어야지 조절이 된다. 그래서 조절해 주려고 먼저 가지 말고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데이터를 쑥 들어가서 많이 수집해 보자. 지금까지는 이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이거를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언제 할지 스케줄 본 다음에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들 주신 분들은 우선 이 앞에 설명드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 질문들을 다음번에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질문 없애지 않고요. 그대로 다음번에 다룰 테니까 다음번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정서적인 수용, 뿌리를 내려주는 정서적인 수용, 진짜 제일 중요하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